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좀 쉬자. 쉬면 되잖아.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이렇게 말동무도 되고 우리가 있는 게 엄마한테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딱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엄마를 보고도 아무 생각도 안 드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밤새워 가면서도 서운해한다던데. 진짜 엄마 맞아?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하련다.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한다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4세 한종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죠. 한 씨는 딸들과 무척 가까웠습니다. 10아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요. 늘 친구처럼 지냈던 탓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엔 딸들밖에 없었고 그만큼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딸들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딸들은 한 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녀의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자기들이 편하길 바라는 듯 보였죠. 몸이 좋지 않은 한 씨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무작정 한 씨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누구도 한 씨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파서 병원까지 다녀왔지만 딸들은 그런 엄마를 배려하기는커녕 한 씨의 집에서 며칠 동안 놀고 먹으며 한없이 엄마의 수발만 받았습니다. 딸들의 무심함과 끝없는 요구는 한 씨를 점점 더 지치게 했습니다. 한 씨는 딸들의 모습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수십 년간 뒷바라지해온 자식들을 앞으로 또 20년 넘게 뒤치다꺼리해야 할 생각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명까지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요즘 자주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이상 신호가 오는 것도 어쩌면 그런 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효녀라 자칭하는 딸들은 부모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마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피곤과 짜증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며 한 씨는 마음속 깊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딸들과 멀리 떨어지기로 말이죠. 한 씨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임주희와 둘째 임진희. 3살 터울인 두 자매는 어려서부터 유독 사이가 좋았고 부모에게도 큰 걱정을 끼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의 남편은 딸들이 성인이 된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은 있었지만 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며 여유롭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한 씨는 밤낮으로 일하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애썼고 늘 아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고 연년생 아이들까지 둘이나 있었습니다. 둘째 딸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두 딸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제 몫의 행복을 찾아갔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헌신은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엄마, 애들 하원 시간 맞춰서 밥 좀 차려달라고 했잖아. 첫째 임주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냉장고 청소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한 씨는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7시에 밥 먹이고 다시 나가야 한다고. 아까 점심때도 말했잖아. 이게 뭐야? 아직도 안 돼 있잖아. 첫째 딸은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기를 바랐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 씨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청소며 손주 돌보기며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던 엄마의 하루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밥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를 끝내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었고 딸은 초조한 기색으로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차릴 테니까 얼른 애들 앉혀. 한 씨가 허겁지겁 말했지만 딸의 얼굴엔 이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시간 없어서 꼭 시간 맞추라고 했던 거잖아. 지금 차려서 언제 먹이고 언제 나가. 딸의 날 선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저녁은 먹여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나가면 애들 저녁 때를 놓칠 텐데. 한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딸은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됐어. 나가서 그냥 샌드위치나 김밥 사 먹일게. 딸은 손주들의 손을 잡으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밥을 엄마 때문이잖아. 시간 맞춰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한씨는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딸의 말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꼭 과외를 시켜야 하는 거야.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한씨가 말했다. 다들 그렇게 해.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꾸하며 손주들을 데리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씨는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어린 손주들이 과외를 간다는 사실도, 그렇게 바쁜 스케줄에 아이들을 내모는 딸의 모습도 한씨에겐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딸이 정한 방식의 그녀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딸이 손주들과 함께 집을 나가면 한씨도 집을 정리하고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밤에 간식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해 랩을 씌운 뒤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등심 넣어둔 거 봤어. 근데 못 먹였어. 그냥 바로 재웠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딸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애들 샌드위치 한 조각씩 먹였는데. 그녀는 말을 잇다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딸은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예민했어. 회사도 너무 바쁘고 진짜 시간에 쫓겨서 그래. 한씨는 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나도 바쁠 땐 그랬지. 그녀는 힘겹게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씨는 속상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들이 갓 태어났을 때부터 봐준 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이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준 날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덧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딸과 손주들에 대한 희생이 한씨의 마음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말이 되자 큰딸에게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봐줘. 왜?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좀 쉬려고. 그래,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한씨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토요일 오후 큰딸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씨는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5살, 6살 손주들의 천방지축 등살에 온종일 쫓아다니며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손주들은 활기가 넘쳤지만 한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그녀는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체력이 달랐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한창 커가는 손주들을 어르고 달래는 일은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한씨는 작년부터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은 이미 익숙한 상태였고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하던 식당에서의 과로가 남긴 흔적은 뼈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한 번 했고 무릎은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었으며 몸살이 자주 걸리다 보니 스스로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한약이라도 좀 지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딸이 전화를 걸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주희가 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말이 없어. 언니가 그러면 나는 다음에 지어줄게. 근데 엄마, 크게 아픈 데는 없는 거지. 그래, 그냥 기운이 좀 없을 뿐이야. 작은 딸은 한씨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딸들의 전화는 한씨에게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딸들 덕분에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아들 가진 친구들이 자식에게서 이런 전화조차 못 받는다 고 하던 말이 떠오르며 한씨는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김없이 부탁은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나 반찬 좀 해줘. 벌써 다 먹었어. 작은 딸이 힘겨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 딸은 휴직 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지만 유별난 손녀딸 덕분에 밥을 차릴 새도
집안일을 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돌 지난 지금도 너무 힘들어. 작은 딸의 하소연에 한씨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씨가 반찬을 만들어 두면 작은 사위가 퇴근길에 그것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씨도 몸이 안 좋아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엄마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장도 못 봤어. 한씨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럼 난 어떡하지? 작은 딸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며칠만 사 먹어. 요즘 반찬 가게들 많잖아. 그러자 작은 딸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댔습니다. 그건 그런데 다 비싸고 맛도 없어. 사 먹으면 조미료 맛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래, 그럼 오늘 말고 내일 갈게 장 봐와야 하니까. 한씨는 애써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알겠어. 고마워, 엄마. 건강 관리 잘하고 푹 쉬어. 작은 딸은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빈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은 한씨를 진정으로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반찬을 가지러 오기로 했던 작은 사위 대신 작은 딸이 손녀를 안고 한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이, 내가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오면 어떡해? 한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작은 딸은 미간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하루만 자고 가려고. 왜 그러는데? 오늘 김서방 시댁에 간다며. 나? 못 갔어. 애 데리고 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작은 딸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와도 되겠니? 한씨가 난처한 얼굴로 물었지만 작은 딸은 모르겠어.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어제부터 몇 시간 못 잤어. 엄마가 애 좀 봐줘. 작은 딸은 손녀를 한씨 품에 안기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좀 쉬어야지. 언니 애들은 몇 년 동안 다 키워줬으면서 왜 우리 아기는 안 봐줘? 서운하다는 듯이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한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품에 안긴 손녀를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도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중에 흩어져 버린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씨는 손녀와의 사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야, 잠 좀 자자. 응, 할미도 좀 눕자. 하지만 잠들지 않는 손녀딸은 끊임없이 한씨를 괴롭혔습니다. 밥 한 끼를 먹이는 것도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 손녀를 보며 한씨는 작은 딸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전쟁을 치르는 딸이 안타까우면서도 한씨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줘야지. 어쩌겠나. 딸도 힘드니까 친정을 찾는 거겠지. 잠에서 깬 작은 딸은 라면을 끓여 먹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실컷 쉬어놓고는 웬 한숨이야. 한씨가 묻자 작은 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쉬긴 쉬었지.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작은 딸은 답답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한씨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일 있니? 작은 딸은 그동안 종종 하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 맡겼다고 난리를 치시면서 한 번도 봐주지도 않으셔. 그러면서 빨리 복직은 하라고 성화야. 아,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왜 힘들다고 하냐고 하시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 작은 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번에 손목이 너무 아파서 김서방한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하필 그때 딱 시어머니가 오신 거야. 그 난리가 났지 뭐야. 내가 이러다가 진짜 미칠 것 같아. 김서방한테 뭐라고 얘기해봤니? 한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했지. 그런데 김서방은 그때뿐이야. 집에 가시면 또 나한테 계속 전화하시고 카톡으로 잔소리를 보내시고. 작은 딸은 한숨을 내쉬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한씨는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작은 딸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한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아들 사랑을 독차지한 김서방의 시어머니는 요즘 시대답지 않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이 한씨에겐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혼 생각까지 하겠어. 뭐, 이혼? 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한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작은 딸은 심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홧김에 뱉은 말인 것 같았지만 한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종종 작은 딸의 집에 가보면 애 보느라 힘든 딸 대신 사위가 이것저것 도와주려 애쓰는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일하느라 지친 몸으로도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딸의 상황이 한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사위랑 좀 더 대화를 해봐. 서로 풀 수 있을 거야. 한 씨가 설득하듯 말을 건넸고 작은 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작은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한 씨는 우연히 가슴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 유방암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몇 개의 혹이 발견되었고 당장은 제거할 필요는 없으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몸살까지 겹치면서 한 씨는 자리보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병원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었지만 한 씨에게 그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딸이 또다시 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짐까지 싸들고서 말입니다. 진이, 너 뭐야? 이 짐은 다 뭐고? 한 씨는 당황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엄마 집에 있으려고. 뭐,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 씨는 기가 막힌 듯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 집 나왔어? 작은 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슷하지 뭐. 한 씨는 얼른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진이한테 장모님 댁에 며칠 가 있으라고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사위의 말에 한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집 나온 딸을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녀까지 함께 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미안, 엄마. 작은 딸은 병원에 다녀온 한 씨를 의식한 듯 민망하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힘들게 안 할게. 그러나 그 말은 한낱 말뿐이었습니다. 작은 딸이 집에 온 뒤로 집안은 전쟁터처럼 변했고 한 씨는 그때부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딸도 나름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하려는 척했지만 그건 하루뿐이었습니다. 이내 손녀를 뒷전에 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자, 엄마. 작은 딸이 말했다. 함께 식사하자는 뜻이 아닌 밥을 차려달라는 말투였습니다. 뭐가 맛있지? 닭도리탕 먹을까? 한 씨가 달게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잊지 말고 닭 사다가 해줘. 딸의 당당한 태도에 한 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지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내가 좀 해먹어. 한 씨가 기운 없이 중얼거리자 작은 딸은 귀찮다는 듯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한 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병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 따로 없었습니다. 작은 딸이 집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이 거기 있다며? 큰딸이 물었습니다. 응, 와 있어. 큰딸은 이미 작은 딸과 통화한 듯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박서방 어제 출장 갔거든. 애들도 어린이집 방학했고 나 오늘 회사 하루 쉬고 주말까지 껴서 엄마 집에 가려고. 뭐? 너까지 오면 어떡해?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한 씨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나도 힘들거든. 진이는 가도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야. 큰딸이 서운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너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엄마 몸이 안 좋다니까. 누가 엄마한테 뭐 해달래. 그냥 가서 진이도 보고 조카들도 보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자는 거잖아. 이런 때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 큰딸의 말에 한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픈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진이네 아기는 어려서 손이 많이 갈 거 아니야. 큰딸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한 씨는 그런 딸들을 못 끊어내는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딸들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들을 보면 분명 좋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건강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몸에 기운이 없어 누구라도 찾아오면 반갑기보다는 부담스럽고 지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한 씨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딸들은 그저 좋다며 한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딸은 전화를 끊은 지 약 3시간 만에 짐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왔어. 작은딸이 무척 반가워하며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주들도 어린 사촌동생이 예쁜지 신나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집안은 왁자지껄 떠들썩했지만 그 와중에 심란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한 씨였습니다. 도와주겠다. 는 큰딸의 말을 믿은 것이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큰딸 역시 작은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큰딸이 온 뒤로 한 씨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3배, 4배로 늘었습니다. 엄마, 애들 내복 2벌 챙겨왔는데 어디 있어? 나 안 보여. 아침에 뭐 흘려서 갈아입혔어. 정말? 그럼 벗은 건 빨았어? 빨래통에 있지. 그럼 이따 잘 땐 뭐 입히라고. 바로 빨아서 넣었어야지. 큰딸은 투덜거리며 대꾸했고 한 씨는 억지로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다고 벌써 말랐겠니? 큰딸은 이미 내복을 누가 갈아입혔는지 알면서도 한 씨에게 탓하듯 쏟아내는 말에 한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내복을 갈아입힌 것도 한 씨였지만 딸은 꼬투리만 잡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게다가 뭐 해달라, 뭐 챙겨달라 는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밥과 설거지는 큰딸이 하긴 했지만 그 밖에 자잘한 일들은 모두 한 씨를 불러 해결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거 피야. 작은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씨는 순간 무언가 뜨겁고 축축한 것이 얼굴을 타고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중을 가리키며 작은딸이 소리치자 한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젖혔습니다. 엄마, 코피야. 많이 나잖아. 큰딸이 다가와서 호들갑을 떨며 휴지를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어머, 엄마 코피나. 고개 젖히면 안 돼. 숙여야 된대. 작은딸이 다급하게 외치며 휴지를 한 움큼 집어들고 코를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단순히 코가 막혀서 숨이 답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두 딸은 놀라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큰딸이 한 씨를 집 앞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간호사는 수액 맞고 1~2시간 정도 걸릴 테니 집에 가 있어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씨는 큰딸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한 결과 큰 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한 씨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으며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 씨는 설핏 잠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집보다 병원에서 더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온 한 씨는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에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셋이 집안을 어지르고 난 것을 그대로 둔 채 두 딸은 식탁에 앉아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병원에서 큰일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가서 좀 쉬어. 딸들이 호들갑스레 말했지만 한 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효녀를 자처해도 결국 금방 한 씨를 부르며 이것저것 요구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울 시간이 되자 작은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좀 나갔다 올게. 이 시간에 어딜.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랑 집 앞에서 맥주 한잔 하려고. 지금? 한 씨가 믿기 어렵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애들 좀 씻겨서 재워주면 안 될까? 작은딸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맞아. 엄마가 애들 재우고 푹 쉬어. 엄마 몸도 안 좋으니까 우리가 없어야 엄마도 조용히 잘 거 아니야. 옆에서 큰딸이 거들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한 씨를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정작 더 확실한 해결책은 딸들이 집을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듯했습니다. 한 씨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 말했습니다. 나가는 건 마음대로 하라 치고
애들을 엄마 혼자 어떻게 시켜. 그냥 세수랑 양치만 시키고 가. 양심이 있으면 너희가 하고 가라. 차가운 목소리에 두 딸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각자 자기 아이들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두 딸이 아이들을 씻기는 동안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재우고 말고 할 체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간신히 몸을 뉘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쯤 뒤에 현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 씨는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이를 듣고는 다시 깊게 잠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들기도 전에 쾅쾅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누운 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돌쟁이 손자는 한 씨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밑집 남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잘 시간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 생각 안 해요. 한 씨는 당황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손주가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아이들을 거실에 그대로 둔 채로 나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손주들이 와 있어서요. 한 씨가 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럼 뛰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재울게요. 한 씨는 민망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웃 남자는 헛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선 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견디기 힘든 피로와 속상함이 밀려왔습니다. 두 손주를 방으로 데리고 와 눕힌 뒤 한 씨는 그 옆에 누워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보니 거실에는 딸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 씨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른 일어나봐, 주희야. 진이야. 그녀는 거실로 갓 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안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 엄마 얼마 못 잤어. 큰딸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밥 좀 줘. 큰딸은 마치 원이라도 갚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 말을 툭 내뱉더니 다시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런 딸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씨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짐 싸. 큰딸은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꿈뻑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씨는 옆에 누워있던 작은 딸에게도 똑같이 말하며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너도 얼른 일어나. 딸들은 물 먹은 솜처럼 흐느적거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왜 그래? 그때 이미 일어나 놀고 있던 손주들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짐 싸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큰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대로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너희도 집에 가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 말든 알아서 좀 살아. 한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딸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엄마 힘들어서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좀 쉬자. 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쉬면 되잖아. 딸들 와 있으면 좋지 않아? 이렇게 말동무도 되고 우리가 있는 게 엄마한테 귀찮아. 귀찮고 말고 할 것 없이 지금 엄마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코피까지 쏟은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너희들 정말 너무하다. 한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딸들은 오히려 한 씨를 보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어서 친정 찾은 딸들을 이렇게 아침부터 깨워서 쫓아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남들은 자식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밤도 안 자고 얘기하고 가면 서운해한다던데. 엄마 맞아? 그 말에 한 씨는 가슴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맞냐고. 이런 게 엄마면 은퇴한다. 엄마 노릇하다가 병들기 전에 그만할 거야. 그렇게 외친 뒤 한 씨는 딸들의 짐을 현관 앞에 내던졌습니다. 딸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조용히 짐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집을 나가면서도 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이러고 나중에 딸밖에 없네. 어쩌네 하지 마.
우리 진짜 서운하니까. 한 씨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후회의 한숨이 아니라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딸들에게 연락을 끊는 일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 씨의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딸들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삐지긴 했는데 그래도 딸이잖아. 참았어. 누가 참았다는 건지 어이없는 말을 하던 딸은 또다시 애 좀 맡아달라. 거나 반찬 좀 해달라. 고 요구했습니다. 두 딸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다시 한 씨를 괴롭혔고 한 씨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또다시 머리가 지끈거리며 피가 몰리는 것 같아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씨는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한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집이 금방 팔리겠느냐 싶었지만 보름 만에 계약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한 씨는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이사를 간다고. 갑자기 무슨 이사야? 어디로 가는데? 딸들은 당황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거다. 그래도 늙어가며 기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한 씨의 말에 딸들은 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고향에는 한 씨의 남동생과 친척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이 있었기에 한 씨는 그곳이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은 다른 이유로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거기 가려면 차 타고 몇 시간은 가야 하잖아. 그럼 우리가 엄마한테 어떻게 자주 가? 딸들의 말에 한 씨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 좋지. 한 씨는 대도시에 있는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 병원도 있고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그녀에게는 명주를 늘리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딸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한 씨는 이사를 강행했고 시간이 지나자 후회는커녕 만족감이 커졌습니다. 아니, 왜 진작에 이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 스스로를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고향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더 이상 코피를 쏟지도 기운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에게는 너희는 거리가 멀어서 명절 때나 시간 나면 한 번씩 와. 너무 힘들면 엄마도 몸 좀 회복하고 한번 올라갈게. 태연이 말했습니다. 딸들은 처음에는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여전히 시집 이야기, 육아 이야기로 한 씨에게 하소연했지만 한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 인생이고 너희가 선택한 삶이다. 힘들면 박서방이든 김서방이든 잘 상의해서 해결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게 해줘. 처음 1년 동안은 연락이 뜸했고 딸들도 괴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서로에게서 독립된 것 같아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니 오히려 보고 싶을 때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딸들과 가끔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을 때면 오랜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한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서니 푸른 하늘이 한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한 씨는 동네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나 큰 활력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된 것 같다. 한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한 손을 가볍게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기운이 빠지지도 코피를 쏟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여유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